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기획 2023 글로벌 라이브.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KBS 특파원들과 전 세계 KBS 글로벌 통신원들, 그리고 지구의 끝 남극까지 연결해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갈수록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난까지 세계화 시대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3년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 봅니다. 네, 신년 기획 2023 글로벌 라이브, 국제 정치, 외교, 우리 밥그릇 문제가 걸린 경제 분야 등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선에서 올 한 해 국제 이슈 전망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현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KBS 글로벌 통신원들도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통신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손 흔들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새해가 이미 밝은 나라도 있고 아직은 2022년인 나라도 있을 텐데 튀르키예의 엘베다 통신원, 튀르키예에서는 새해 첫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때요? 네, 튀르키예는 지금 1월 1일 새벽 4시인데요. 제가 아까 이스탄불에서 새해 맞이 불꽃 행사도 열렸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설날이 있으면은 떡국을 먹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맛있는 칠면조 구이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웠어서 이번에는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시댁이 전북 전주인데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한국을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국어를 참 잘하시는 엘베다 씨는 전주 며느리이셨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는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참 힘겨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떨지, 우리 통신원의 바람대로 나아질 수 있을지 이 시간 함께하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획 2023 글로벌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해 맞이 준비가 한창인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뉴욕 강윤기 PD 특파원.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지금 이곳은 2022년 12월 31일 밤 8시 18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자정에 이곳 원 타임스퀘어 건물 꼭대기 2023년 전광판에 있는 공 모형이 43m 아래로 떨어지는 볼드랍 행사로 새해를 알리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인 인원만 모일 수 있었던 데 반해 오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은 인파로 가득 찼고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곳 타임스퀘어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 중인데요. 약 1시간 뒤 BTS, J.O.B,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BTS까지 그야말로 인파로 북적이고 들썩이는 뉴욕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미국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중 PD 특파원,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이곳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유럽은 오랜만에 코로나 공포를 벗어난 상태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파리 상젤리제 거리나 에펠탑 주변 관광객도 작년보다 많아졌고요. 하지만 파리의 화려한 조명은 예년만 못한 느낌인데요. 보통 새벽 2시까지 켜였던 거리의 조명도 11시 45분이 되면 다 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을 이미 경험한 유럽은 2023년 경기가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해에도 계속해서 유럽의 가장 큰 화두일 듯 싶습니다. 조영중 특파원은 작년 여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현장 취재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제가 수도 키우에 머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사이렌이 울리고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습이 있었는데요. 10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3일 전엔 우크라이나 전역에 120발이 넘는 미사일이 떨어졌고 또 어젠 제가 묵었던 호텔도 미사일 공격을 받아 그곳에 머물던 일본 언론인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전 운 좋게 조금 일찍 빠져나와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날씨도 추워지고 전기도 부족해지면서 전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전쟁 후 처음 맞는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우크라이나. 르비우 피난민 임시 숙소에서 만났던 안젤라의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재 가족은 어린이 병원 입원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4일 전 막내 아델이 심하게 아팠기 때문이죠. Вчора з 29 числа в малого почалась, потім в Аделіни почала задихатися, температура 40 і лікарі не знають. 지난 여름 만났던 만삭의 산모 안젤라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둘째 아델을 낳았습니다. 건강했던 아델이지만 겨울이 되자 자주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두 아이를 위해 피난민 숙소를 나왔습니다.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작지만 안락한 교회 근처 호스텔을 찾은 겁니다. 남편 볼로드미르도 최근 물건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Емоціях, можливо. А зараз чомусь я вже відвикла від того всього. Я боюсь, коли появилась донька, вона є мені. Бачила, як вони там здівались, ті тварюки, і за доньку розірву всіх. 르비우에 눈이 내린 날 Аделіна перший раз бачить сніг. 가족은 4일 만에 첫 바깥 공기를 쐵니다. 연말이 되니 고향의 가족이 더 그리워지는 안젤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쟁 후 처음 맞는 겨울을 잘 버텨내리라 다짐합니다. 안젤라를 처음 만났던 피난민 임시 숙소도 눈이 쌓인 걸 빼면 그대로입니다. 피난 중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리를 잃은 발렌틴을 다시 만났습니다. 발렌틴은 지난 가을 의족 시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Совсем неудобно,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высокая ампутация получается, но неудобно ходить в общем. То есть у меня не хватает, амплитуды или как правильно, чтобы забросить ее. Сейчас делают протез второй, он типа для купания, но он легче.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피난민 임시 숙소도 추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나기가 힘든 건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 피난민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Домой, только домой. В разбитые квартиры, но домой. Мы знаем, что они разбиты, мы знаем, что там нет окон, дверей, там живут чужие люди, мародеры там побывали уже. Но мы все равно хотим домой. 키이우 인근 마을도 지난 여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무너진 건물들도 전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이 부족해지면서 겨울을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이런 대도시에서 전기가 정기적으로 끊긴다는 것이 상당히 믿기지 않는데요. 문제는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전력으로 작동하는 난방과 수도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수도 키이우에도 눈이 잦아지고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겨울을 무기화하려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해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전력망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지하에 깔린 전력망을 매일같이 수리하고 있지만 이미 막대한 전력시설이 파괴되고 대체 장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Уже на сегодня повреждено более 40% объектов генерации и объектов передач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же, при любом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котельных, мы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водоподач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날은 추워지고 전기는 부족한 상황. 그렇다고 파괴된 집을 수리하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전투가 치열했던 키이우 인근 도시들은 사정이 더욱 나쁩니다. 부서진 창문부터 급하게 수리 중인 미콜라 씨. 아직도 지방 곳곳에 미사일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This is missile. Це знайшли, переводьте, знайшли там. А от це прильот сюди. Тут було сарай був. 뒷마당 한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진 흔적이 있습니다. 미콜라 씨는 피난 갔다 집에 돌아왔을 당시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미사일 2발이 떨어졌고 집 안과 밖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시아군은 한동안 이곳에 참호를 파고 지냈습니다. 바로 이곳이 미콜라 씨가 겨울을 보내야 할 집입니다. Ну, большинство, скажем, соседей на даний час, звісно, нема тих, що було. Тобто напроти от жили, ну, людину просто вбило во время окупації. Хороше, ждемо перемоги. От саме головне, ждемо перемоги і все. 전쟁 발발 10개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혹독한 겨울을 우크라이나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PD 특파원 조용중입니다. 네, 눈 덮인 풍경마저 처참한 전쟁 현실을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1년이 될 텐데요. 재성원 교수님, 전쟁은 그렇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전쟁 초기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단기간에 수도 키이우로 진격해서 항복을 받아낼 거라고 봤었죠. 그랬죠. 예, 아니면 적어도 친러 세력이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신속하게 점령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의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신속한 지원,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 러시아의 자국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과신, 이런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쟁 역시 객관적인 전력만으로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초반에만 해도 사실 러시아군의 공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뭐 불과 개전 열흘 만에 이제 수도인 키이우 앞에 25km까지 진격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쟁이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밀고 들어갈 거라 생각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좀 반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가 12월 24일 기준의 전황입니다. 러시아군에게 점령됐던 지역들이 우크라이나가 꽤 많이 수복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반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보이시는 돈바스나 아니면은 루안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격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그런데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듯한 발언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직후에 그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돌았었는데요. 저는 이게 푸틴의 일종의 여론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전. 이 말을 한 바로 다음에 한 얘기가 뭐 러시아는 이 평화와 종전을 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협상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쟁을 계속해갈 일종의 명분을 쌓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앞에 그 특파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개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걸까요? 네, 종전을 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뭐 그 이전부터도 줄곧 협상을 거론해 왔거든요. 네. 단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협상인 거죠. 전쟁 초에 러시아의 목표는 크림반도의 영유권 그리고 친러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나토 가입을 포기시켜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세력권 내에 묶어두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러시아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거부하고 항전하니까 이제 목표가 좀 수정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물론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9월 말에 병합한 모든 점령지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나토 가입을 포기시켜서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인 거죠. 즉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근데 그런 목표가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만 달성하는 거라면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입장으로서는 항복할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지금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 흔히 승리 요건을 말할 때 병사들의 사기나 아니면 물자 보급 아니면 뛰어난 지휘관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싸우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또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열세로 보였던 게 이제 전쟁 자원 이런 거였는데 서방에서 워낙에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지난달에만 해도 미국이 전략무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2조 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상황이다. 서방의 지원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의지가 대단하니까 그렇다면 이 기세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기고 격퇴시키려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되는데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모자라고요. 아까 지도에 잠깐 나왔는데요. 그 바흐무트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재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막아내지 못하는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관건은 뭐냐 하면 이제 언제까지 버틸까? 특히 지금 계속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특파원에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유럽은 완전히 서방은 에너지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죠.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되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한반도식 해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식 해법이요. 이게 우리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닌데요. 뭐냐 하면 우리 전쟁과 비슷한 결말이 될 것이란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3년 1개월 이틀을 전쟁을 했는데요. 보통 공방은 1년에 있었고요. 2년 동안은 이 협상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벌였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특히 서방이든 러시아든 이 우크라이나를 분단시켜서 완충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정전체제, 휴전체제로 길게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안타깝게도 쉽게 종전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네.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자신의 영토에서 몰아낼 힘이 없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당장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얻어내거나 또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 3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 대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군요. 네, 지금으로서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대선 전에 패배로 인식될 수 있는 양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준영 교수님 지적대로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중에서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 사이에 민간인 피해는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개전 이래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최소 17,83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 중에는 어린 아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인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제 또한 전쟁 여파를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OECD에서는 전쟁이 이대로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2조 8천억 달러, 하나 3,5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전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은 더욱더 짙어질 텐데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올해 경제는 어떨까요? 미국 뉴욕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윤기 PD 특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몸살을 앓았었는데 올해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2022년 한 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들이 연이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풀렸던 돈과 그리고 초저금리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계속된 미중 갈등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도 많았고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2023년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 그 현장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맨하튼의 한 아파트. 방 2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이 최고급 아파트는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맨하튼 아파트 매매 시장은 거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렇게 뉴욕의 공실 아파트들이 늘자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It was originally listed and purchased for $4.5 million. Over the past year, we've been decreasing the price, and after $1 million price cut, it is now $3.6 million. 지난 연말 맨하튼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3년 만에 제대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 새 연휴. Today I bought a sweatshirt, bought some toys for my grandkids. I bought some clothes, just really stuff from my house that I had too. 2022년 미국 소비자들의 연말 소비 7.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의 할인 마케팅으로 소비는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신중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It's definitely more difficult to buy gifts because since people aren't spending a lot of money and prices are so high, there's a struggle there. 물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최대 항구 LA항 롱비치항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입 화물을 싣고 항구 주변 연안에서 한 달 가까이 하역 작업을 기다려야 했던 화물선들,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100척 이상의 배가 매일 기다려서 상당히 컨제션하고 정체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10월 중순부터는 기다린 배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연말 최악의 물류 대란으로 기록된 LA 롱비치 항구의 상황. 팬데믹 동안 막혔던 소비시장이 살아나며 화물 처리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는 처리 못한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이곳의 물류 대란 현장을 취재했었는데요. 그때는 컨테이너들로 이곳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만에 상황은 이렇게 180도 변했습니다. We're idle today, we're idle tonight, and then we'll have a vessel starting tomorrow, our AL5 service. But no, we've been idle the last 2 shifts.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The volume currently is about 30% lower currently than it was compared to this time last year. 대체 항만으로 화물이 분산되긴 했지만 터미널 관계자는 내년 소비 시장 침체를 알리는 경고라 말합니다. 많은 수입업자나 화주들이 봤을 때 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나 어떤 서플라이를 공급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거죠. 줄어든 화물량, 관련 산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반 이하로 준 트럭 운전사는 해고를 걱정합니다. Not going to be enough work to go around for me and my colleagues, and that's going to lead to laid off job-wise, and the number of jobs are going to be very, very scarce, and that's the biggest fear for us to stop working. 2022년 하반기부터 여러 기업에서 직원을 대량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IT 테크 기업. Meta announced that it's cutting more than 11,000 jobs. The company plans to lay off around 10,000 employees. 해고 공포 뉴욕으로 옮겨왔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해고 방침이 발표되며 월가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We will see a cooling of the economy. We'll see job openings begin to decline. We'll see unemployment start to rise. We're going to feel all that pain before we really start to see inflation moving significantly lower. I think 2023 is going to be another volatile year. We probably haven't seen the bottom yet. 2023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경고음이 미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강용기 PD 특파원이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꼭 지난해 오늘 이 자리에서 보내드렸던 글로벌 라이프의 화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만 잦아들면 이전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전쟁이 발발했고 고물가가 또 세계를 덮쳤잖아요. 박선영 교수님은 올 한 해 세계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모이면 이 경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국제 정세. 올해 세계 경제 역시 전쟁을 빼놓고 생각해 볼 수 없겠는데요. 이 종전이 네. 된다면 세계 경제가 물가부터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가겠지만 이 교착 상태로 소모전이 지속된다면 사실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물가뿐 아니라 사실 요새 금리가 높아도 너무 높아서 문제거든요. 대체 언제쯤 내려갈 수 있는 걸까요? 제 주변에도 그냥 안지나 서나 금리 걱정뿐인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고금리로 공감합니다. 고통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금리를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쭉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안 되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 연준이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작년에만 해도 연준이 0.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려 4.5%까지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가파르게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 올렸어요. 예, 게다가 이 연준 금리를 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 올해 최종 금리를 찍는데 최종 금리를 5에서 5.25%를 찍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아직 4.5기 때문에 아직도 0.75%포인트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은행도 따라가기 싫어도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갈 테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 최소 4%까지는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 우리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연준이 5%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인데요.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시중에 풀린 돈줄을 죄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작년 미국 물가 상승률이 7월에 정점을 찍고 사실 7%대로 낮아지고 있곤 하지만 연준의 네. 물가 상승률 목표는 2%대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는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 여파가 시간 차이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의 금리 인상 충격이 어떻게 보면 올해 온몸으로 맞게 될 것이란 뜻인데요. 네. 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줄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올해 경기 침체 내진 둔화는 불가피한 고통으로 보여집니다. 위기감은 더 고조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는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년간 그 세계화 속에서 일종의 글로벌 분업 체계가 우리가 구축됐었죠. 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가장 싼 그런 노동력과 또 자원을 각국이 이점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특히 인건비가 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값싼 그렇죠.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공급을 해왔었죠.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저금리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이런 탈세계화 경향이 사실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물가, 이 저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없는 일종의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경제학자는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저처럼 국제정치학자는 또 경제, 배터리, 반도체 공급만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만큼 다들 공부하시느라. 얽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경험을 했는데 특히 작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세계 물동량 1위인 상하양이 그냥 폐쇄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어떻게 느꼈냐면 중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참에 중국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배제하고 오히려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경제 효용성보다는 공급망의 안전, 그래서 경제의 안보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중심주의가 커지는데 사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였기 때문에 세계화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자가 이제 지정학과 국가 중심주의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당장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예, 이미 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주황불 정도는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실제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그것보다 더 우려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아마 부동산 시장일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너무 빨리 오를 때도 걱정이었는데 맞아요. 또 요즘 너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또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서히 조정되는 거는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속도가 문제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했던 뭐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금을 댔던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쇄적으로 위기가 오면서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 경제 전반에 어떤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뭐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이 GDP 대비 가계 대출이 굉장히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분기 기준 35개국 중에 한국이 102.2%로 세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등이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이 또 너무나 많았어요. 자꾸 오르니까. 예, 좀 또 무리해서 받았고 게다가 우리나라 특징이 변동금리로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출의 75%가 변동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 정말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말씀을 드리니까 점점 더 걱정이 되네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까 봐. 네, 너무 위험할까 봐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요즘 나오는 우려가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 가능성입니다. 즉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면 이 금융 부실이 쌓이면서 이 금융 기관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인데요. 저는 불안정한 상황은 맞지만 2008년 미국처럼 이 금융기관들이 줄도산하는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건 부동산 개발에 돈을 댄 금융기관들인데요. 이 출혈은 어쩔 수 없지만 지혈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이 올 한 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을 전망이기는 하지만 이 그동안 꽉 닫혀 있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봉쇄를 풀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란 전망도 있고 위기엔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끝에 기회가 있다라는 그 말이 꼭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게 될 트렌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2023 글로벌 트렌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글로벌 통신원들의 체험으로 만나볼 텐데요. 슈카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우리 지구촌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될지 첫 번째 키워드로 확인하시죠. 네, 어떤 트렌드일지 첫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택시를 우리 글로벌 통신원들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 안녕하세요. 미국 통신원 배준호 김현정입니다. 피닉스 일부 지역에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택시 타러 가보시죠. 택시를 부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어플에 호출을 해요? 목적지와 인원을 입력하면 배차 성공. 그러면 택시가 오는 거예요? 저기 온다. 오. 금세 도착한 택시. 역시나 운전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안 탔어요. 운전자를 대신할 각종 카메라와 센서, 주행 보조 장치들만 있습니다. 스타트 라이트. 고고싱.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우리 어떻게 잘 운전해주나 봐야겠습니다. 코너링도 부드럽네요. 규전 속도 내에서는 앞차를 추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캠핑카가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은데 잘 왼쪽으로 갔다가 가속반 스톱 보고 천천히 가고
과속 방지턱도 천천히 통과하고. 자율주행 기술 단계 중에서 레벨 4에 다다른 건데요. 레벨 4는 지정구역 내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등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핸들 돌아가는 것 봐요. 탑승자를 긴장하게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지금까지는 주황불, 급정차. 급정거를 했다고? 사람 보인다. 멈춰야지. 야,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마음 편하게 못할 것 같아요. 급정거하고 막 확 돌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조금 승객으로서는 놀랄 수가 있다. 20여 분을 달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잘 가. 잘 도착하셨군요. 조마조마하면서 또 흥미롭게도 봤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통신원 두 분을 지금 연결해서 직접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택시에 타셨던 김현정, 백준호 통신원 타보시니까 운전자가 없는 택시 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운전자가 없고 우리는 뒷자리에서 지켜만 보니까요. 그래도 주행할 때 보니까 신호 잘 지키고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는 걸 보고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도로 상황이 좀 복잡하면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급정거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차가 못 가도록 양보를 많이 하고 지름길보다는 큰 길 위주로 다녀서 운전자가 있는 일반 택시보다 좀 늦게 도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셨었군요. 마치 저희가 함께 탑승한 듯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김현정, 백준호 통신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도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써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인공지능 AI 채팅봇을 사용해 봤는데요. 네. 이 채팅봇이란 이 채팅을 해주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이 사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는데 이 소설을 써달라고 하면 소설을 써주기도 하고 새해를 맞아 일출을 주제로 악보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코드와 가사까지 작성해줍니다. 작곡 작사를 다 해줬네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는 6,429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치를 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인공지능이 경제학자 자리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듭니다. 안 돼요.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걱정이 약간 되긴 한데 저는 은퇴가 별로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걱정은 덜 되긴 합니다. 남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작용과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소설까지 쓰는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전국 미술대회를 했는데 1등을 차지한 게 AI 작품이었습니다. 미술대회에서 예. AI가 1등. 그러니까 이게 예술계에서 논쟁이 충격을 받았죠. 이걸 예술품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그 AI 자율주행 보면서 약간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불안함이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차가 갑자기 멈춰서 8중 추돌까지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요 한계점을 약간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차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트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무지출 챌린지란 말 그대로 지출 제로에 도전하는 건데요. 요즘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송지연 프랑스 글로벌 통신원의 무지출 챌린지 도전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랑스 글로벌 통신원 송지연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데요. SNS에 도전하는 모습을 올리고 절약팁도 같이 공유합니다. 무지출을 위한 첫 번째, 식비 줄이기입니다. 식비. 어떻게 식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복지 차원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식료품을 우와 좋아 보입니다. 와, 엄청 신선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얻은 재료들로 요리에 도시락을 싸면 지출이 0원. 요즘 파리에서 외식하려면 15유로에서 한 20유로 정도 사이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 환경도 생각하고 이제 식비도 줄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미션은 교통비 줄이기입니다. 이어서 교통비 줄이기. 교통비도 큰 부분이거든요. 바로 공유 자전거입니다. 파리에도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떻게 타는 거죠? 한 달에 3유로를 내고 정기권을 끊어놓으면 30분 이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시내를 갈 때는 그 정기권을 사용해서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일석이조네요. 많이들 이용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교통비 무지출도 클리어. 파리에서 마지막은 문화생활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무료로? 퐁피두 미술관도 입장료가 0원일 때가 있는데요. 유럽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또 매월 첫째 주 일요일도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일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관람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화생활 즐기기까지 총 비용이 제로. 무지출 챌린지 성공! 진짜 한 푼도 안 썼네요. 야. 예, 이렇게 품을 조금만 들이면 의외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들이 이렇게 널려 사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 한번 여유가 좀 되면은 도전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통신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지연 통신원. 이번에 직접 도전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틀 정도만 해봤는데요. 아예 지출을 안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확실히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돼서 앞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실제로 주변에도 이런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해보는 아니면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내는 쓰레기통 다이빙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물가도 내려가고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유럽도 이렇게 높은 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도 사실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좀 제발 물가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트렌드 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트렌드는 비거노믹스입니다. 비거노믹스란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비거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경제산업 전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건 인구가 많은 독일에서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떤 곳일지 KBS 글로벌 통신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는군요.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 언뜻 봤을 때 평범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식탁 있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뭘 먹고 있는 독일에는 거죠? 채식주의자들이 많은 만큼 비건 전문 식당들도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 식당의 특징은 바로 이것! 농장? 우와! 바로 수직 농장이라는 겁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게 식당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꺼내서. We are using this lettuce for our fresh bowls. Customers are very happy about to see how the lettuce grows. 바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반응은? 맛있을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It's fun to see your own vegetables that you eat in the restaurant, to see them grow. It's you see the process of it being made, so that's for me something special. 이런 비건 식당을 포함해 비건 식품 산업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직접 그 신선한 뭐랄까 주말 농장에서 재배한 채소가 아니고 식당에서 재배한 채소를 바로 그 자리에서 따서 먹는다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신선함을 눈으로 볼 수 있었네요. 예, 독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건 경제는 정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육고기가 아닌 이제 식물성 대체육을 포함한 산업은 2025년에 시장 규모가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은 2020년 기준으로는 뭐 81.7%가 증가했다 와. 그러니까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엄청나네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이나 패션에까지 이 생활 전반에 비건 제품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에서부터 무지출 챌린지, 마지막에는 비건오믹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들 트렌드가 올해는 실생활에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이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 글로벌 트렌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탄에 이제 11년 차 살고 있는 이연지라고 합니다. 부탄은 히말라야 동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데요. 한국에는 행복지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이 팀푸입니다. 이곳이 부탄의 전통 주말 시장이에요. 이거는 부탄 분들이 가장 즐겨 먹는 마른 드라이 치즈예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고농축된 그 우유의 맛. 슈퍼 올 때마다 못 보던 한국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서 놀래요. 부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소스랑 같이. 아, 여기가 부탄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따씨와 함께 지금 부탄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판매할 김치찌개. 김밥을 한 10년 정도 만들었더니 완전 고수가 다 됐어요. How do you feel about Korea? Oh, love the food. You love the food? It's amazing. Everything about it, starting from kimchi to kimbap, everything is so good. Thank you. Wow, today really beautiful weather. 저희는 지금 짱앙카아강이라는 팀푸 중심에 있는 절에 가고 있어요. 매년 새해 때 사람들은 꼭 와서 부모님께 들러서 인사하는 것처럼 항상 인사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는 지금 따씨 부모님 댁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림도라는 제자를 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왔어요. Maki umasi ana ganti ki umonga chiri damilmi namgi chap sagi chamiri namgi chapti duminan sagi chamiri namgi chapti du namgi chamiri de 아니 셈지 프로기 chapti du 거데.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전통 과자를 만들고 계세요. 부탄에서는 새해 인사를 로사 따시델레라고 합니다. 로사 따시델레. 로사 따시델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정한 가족입니다. 부탄에 있는 이연지 통신원 가족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국제 이슈를 논할 때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이자 우리 경제와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베이징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철 특파원, 먼저 중국의 신년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은 작년 말 전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올해는 3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새해 본격적인 3연임 집권기에 들어서는 시진핑 주석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전진시켜야 하며 경제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14억 국민이 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중국이 전환한 이후 감염자가 폭증해서 사회적 혼란이 크다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거쳐왔던 것과 달리 중국은 충분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확보 없이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바람에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의약품은 동인하고 화장장까지 초만원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상황인데 관련 소식을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이미 수억 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하루 수천 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위드 코로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통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베이징 시내는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몰려있는 중심 상권. 이제 건강 상태 체크 없이도 상가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那个核酸检测要吗？吃饭都行了，现在吃饭都不用48小时。 백화점 등 상가는 모처럼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3년 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8시간 이내 핵상 검사 결과가 있어야 공항이나 기차역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역 간 이동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다른 지방에 도착하고 떠날 때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핵상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되찾은 이동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就是出门很方便了，现在回家也很方便了。感觉买东西什么的方便了一点吧，然后出行也方便了一点。 베이징 시민들이 거의 매일 방문해야 했던 동네 핵상 검사소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사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은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정한 발열 전문 병원은 밀려드는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기줄이 길어 복도까지 꽉 찼습니다. 평상시보다 4-5배나 급증한 환자 때문에 밤새도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这只能24小时的，24小时的咱家是。那个就是那个，如果是严重的话，能住院吗？这边？这个哪位医生给您建议？ 중증 환자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약자들입니다. 중국 내 8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2차 접종률은 40% 정도로 낮은데 이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哪个医院人都不少，喘，就是因为喘喘不上劲儿。我们家人给取药了，刚才听说好像没有药了，是不是还等着呀？ 당국은 체육관까지 임시 진료소로 지정해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의료진들까지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像昨天下午6个病人同时在抢救，那不能说我有点不舒服我就休息了，所以很多时候能忍我们尽量忍，无论多累的事情都坚持一下。当你看到事情摆在那里，那你就不会想的那么多，这种时候更多的是这种职业的使命吧。 의약품 부족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불안 심리에 사재기를 하는 탓에 약국마다 해열제와 감기약 등이 동났습니다. 请问现在有退烧药吗？没有。那个什么感冒药什么的，没有。抗原的有吗？对，也没有。现在都集中的那么一头买，你说是不是？回家以后它不是说喂的，它是积压的囤着。 베이징 시내 화장장은 밀려드는 시신들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설로 사회 지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이 화장장도 요즘 예약이 꽉 찼습니다. 没有，就是等到预约好的时间哪天来收，然后直接上课了。不行，咱们今天的都已经咱们就是先预约好了，确定了时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화장장 입구 700m 전부터 이용객들로 차가 밀립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곳은 평상시보다 5배 이상 업무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화장시설 용량이 초과해 장례식 절차도 줄이고 있습니다. 我一宿都不休息啊！一宿都不休息啊！行行，看我们这排着吧，这个24小时不休息。这现在冰库还有的是吗？没有了，没有了。那大体进去都像烧。那马上怎么办？那其他实在不行放地下呗。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 의료 인프라 부족 속에 앞으로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네, 중국의 위드 코로나 후폭풍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의료대란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예, 정말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1월 21일부터가 중국의 인구 대이동이 있다고 하는 춘제 기간이거든요. 명절 기간. 예,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대확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관계자라는 분이 이 베이징시 인구의 80%까지 지금 감염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굉장히 또 걱정이 많이 되는 데다가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8일에 중국이 국경을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개방했을 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그렇죠. 이제 우리 과거 코로나19 1차 대확산 때 경험했던 그런 혼란을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행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혼란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경험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사실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데 강준영 교수님 참 출발부터 난관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상은 했겠죠. 이렇게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상당히 사망자라든지 감염자가 폭증할 거를 예상은 했는데 워낙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예상 범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시 제로 코로나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그 백지 시위에서도 결국 이제 민생 문제가 핵심이 됐고 그럼 국민들의 요구를 알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려면 결국은 경제 회생이 없으면 중국의 가치가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회생에 최대한의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방침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작년 12월 15일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네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해왔던 분배 위주의 공동부유 이런 말은 쏙 들어가고요. 그렇습니까?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안정 속에 성장을 하겠다. 특히 계속 반독점 뭐 이런 걸 문제 삼으면서 규제 대상이 됐던 그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무슨 의미냐면 과거보다는 훨씬 친기업적이고 친시장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경제를 챙기겠다라는 얘기로 네. 다가옵니다. 중국의 올 한 해 경제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작년에는 3.2%에서 올해는 4.4%로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네. 이 작년보단 나아지긴 했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 6에서 7%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인데요. 네. 그러면서 최근 나오는 이야기가 피크 차이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인구인데요. 네. 이 14억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이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수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 메이디안 차이나 제품 없이 살았던 국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중국이 올해 인도에게 역전을 당해서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피크 차이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군요. 예,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2029년 경우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2020년에 이런 전망을 내세웠는데 지난 12월에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어요. 예, 2030년대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이 전체 성장률이 침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손꼽히던 중국의 위상마저 그렇다면 위태로워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데 미중 갈등에도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의 3연임이 확정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나면 약간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갈등이. 그랬는데 그 단초를 좀 보여준 게 뭐냐면 G20대 작년 11월이죠. 3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다들 뭔가 격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톤 다운되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겠다는 나눴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중국도 자국 내의 경제 문제, 미국도 경제 문제로
2023년은 원래는 좀 소강 상태가 되지만 문제는 24년입니다. 24년에 가면 다시 재가열될 수가 있다. 왜냐? 네. 특히 미국에 대선이 있고 미국의 반중 감정이 정서가 크기 때문에 중국 대리가 유행할 것이고 또 중국도 경제 문제가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는 대외 위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2023년은 소강 상태가 되겠지만 2024년은 다시 재가열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일단 소강 상태일 것이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전체적인 기본적인 흐름은 작년 시진핑 바이든 회담에서도 나왔지만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라는 게 지금 미중 양국의 공통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충돌로 가면은 둘 다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폭발 안 한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영화, 자기 편 만들기를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G20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 슐츠 총리가 방중을 하고요. 또 사우디 방문하고 뭐 이렇게 광폭 외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 편 만들기입니다. 며칠 전에도 푸틴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대항하기 위한 자기 편 만들기를 열심히 하는 거고 특히 그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중국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외교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편만들기 이거를 통해서 대결 구도를 구축해가는 그런 양상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더 갈라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욱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도 정말 민감하죠. 이 반도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 정권 때보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더 첨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작년 10월에 이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과 제조 장비에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이런 법을 또 발표했었고요. 네. 12월에는 중국 기업의 36곳을 블랙리스트로 무역 블랙리스트로 발표했는데 이 중에 21곳이 AI 반도체 첨단 산업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또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라든지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양보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가져가겠다는 걸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갈등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전략은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2.0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대놓고. 첨단 기술이 이제 중국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다리 차기다. 첨단 기술은.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프렌드 쇼어링이라 해서 동맹국들을 이제 협력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희생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30%의 무역 의존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의 이 망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이익을 챙기고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과 좀 연대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에 있어서 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핵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2023년 북핵과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리하는 김성은 동지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Is where spent fuel reprocessing is done in order to extract, separate out plutonium. When this is running, we'll see some faint smoke plume. The estimates tell us is that they would have enough nuclear material to, to build an arsenal somewhere around like 40 to 60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up to 60 nuclear warheads. They are diversifying their missile capability, missile arsenal.
North Korea is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strategic systems. So that includes a much larger ICBM,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olid propellant ICBMs, which I think we will probably see tested in the coming year. I think the only thing that they are really missing is a proven re-entry capability. Actually have it come down back into the atmosphere in order to meet its target. I'm concerned that Kim Jong-un would miscalculate and think that U.S. would not risk San Francisco for its whole and would not defend South Korea. So I'm very concerned that Kim Jong-un is taking a page out of Putin's playbook. United States does not right now support South Korea bringing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or developing their own indigenous nuclear capability and so on. But I do think all op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example, U.S. and South Korea should examine whether NATO-style sharing of nuclear weapons is feasible or advisable. U.S. is looking at non-proliferation from a global perspective and is offering its extended deterrence assurances, pledging to use the nuclear umbrella to protect South Korea from a potential North Korean nuclear strike. And the U.S. still, I think, believes that that approach is credible. I think the likelihood now, in terms of next step, is that North Korea will conduct 7th nuclear tests to showcase possibly a more compact, next generation tactical nuclear warhead for battlefield use. North Korea usually runs the reactor at Yongbyon for about 2 years. And that's when they then stop the reactor, take out the spent fuel, and reprocess it for weapons. So this summer will be about 2 years since they have started running the reactor. So I do think it is possible that in the fall, if North Korea has completed all of the missile and nuclear tests they want to do, once they take that plutonium out of the reactor, they may be interested in talking again. 북핵 관련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북한은 무인기가 국내 영공에, 우리 영공에 들어왔고 심지어 서울까지 침투하는 일이 있어서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이번 무인기 도발을 회색지대 전술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네.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것은 실제 무력 분쟁이나 전쟁까지 의도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남한을 충분히 이번에 교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죠. 근데 문제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영공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인기 피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유독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많았는데요. 네. 심지어 뭐 어제 오늘도 벌써 이틀 연속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작년에만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무려 8발. 이거 포함하면 총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 발사하는 게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대체 왜 이렇게 작년에 아니면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속내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북한 민심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와 북중 무역 봉쇄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과 경제 지표 모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더군다나 2년 동안 봉쇄를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성과를 홍보해서 이 구심점을 만들려는 북한 내부 결속용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특히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고 ICBM 보유국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 기능이 사실은 와해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제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또 든든한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 찬성 안 할 거고 네. 결국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안보리 결의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ICBM 발사 이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뭐 기대를 하고 있다면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이 급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미 대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남북 대화도 단절돼 있는데 중국이 굳이 나서서 이거를 뭐 북한의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급하지 않은 가운데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 상태 유지가 자신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오히려 더 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가운데 이런 좀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그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대체로 의견이 올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나토식 핵 공유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것은 미국이 전술핵을 나토 국가 일부에 배치하고 유사시에 이제 미국이 사용 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한테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작년에 최대치 미사일 도발을 했고 특히 오늘 아침에 그 작년 연말에 했던 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사항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네.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기하급수적. 예, 그런 그 의지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북한 핵의 능력이 워낙 고도화돼 있으니까 그것을 억제해야 되고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가 억제 방안의 하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 심정은 이해가 하지만 저는 네.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미국은 전술핵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전술핵이 작기 때문에 핵확산의 위험이 있고 유럽에 배치된 것도 줄이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긴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국에 다 맡겨야 하고 지금 남북 간에도 이 핵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훨씬 더 긴장 고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2010년으로 갈 것인지 2018년으로 갈 것인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극적으로 평화무드로 갔던 것이고 2010년은 아시다시피 천안함과 연평도가 있었던 국지전. 그랬었죠. 저는 후자가 약간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미국과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켰을 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마땅한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war 하지 말고 좀 war 조금 현상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워가 아니고 워.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북핵 이슈에 민감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에선 5년 만에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이 발동됐었는데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일지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종익 특파원, 작년 한 해 일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는 지금 어떤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나요? 네, 일본에선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사를 찾아 참배를 하는데요.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 크고 작은 신사들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생활 물가의 상승과 엔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서민들이 경제적 압박에 놓였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위협,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충격도 컸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염원과 함께 이 가정과 나라의 안녕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변화도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금지한 나라인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이 사실상 이 전쟁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이 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고 공식화한 게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일본 정부의 안보 문서에 반영한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말입니다. 相手に攻撃を思いとどまらせる抑止力となる反撃能力は今後不可欠となる能力です。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양산입니다. 또 방위비도 국내 총 생산의 1% 수준에서 2%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자위대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본은 공격이 있을 때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안보 원칙을 유지해왔는데요. 이 반격 능력의 보유를 선언하면서 전후 77년 만에 안보 원칙이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지구 끝 남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나가 있는 김형훈 프로듀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형훈 PD, 남극에도 2023년 새해가 밝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남극은 한국과는 계절과 밤낮이 정반대입니다. 여름이라서 평균 영상 1도 정도로 따뜻한 편이고요. 한국보다 12시간 늦다 보니 새해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세종기지엔 꼬박 1년을 이곳에서 보낼 18명의 월동대원과 여름철에 머무는 연구 인력까지 60여 명이 있는데요.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을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도 오늘은 떡국을 드실 예정이시군요. 흔히 남극을 두고 기후변화의 바로미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직접 가서 목격한 남극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남극에 온 건 KBS 대기획 3부작 다큐멘터리 빙하를 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다른 기지인 장보고 기지도 목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라면 장보고 기지 앞바다를 덮은 얼음이 두껍고 단단해 그 위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얼음이 예년보다 일찍 녹는 바람에 결국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세종기지에서도 이전보다 기온이 오르고 눈과 얼음이 녹는 등의 기후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남극 대륙의 끝자락 킹 조지섬. 눈과 얼음의 땅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만큼 달아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현장을 세종기지 대원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지를 88년에 세웠는데 그때는 빙하가 여기 이 선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뒤쪽으로 기반함이 보일 정도로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매년 30m가량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빙벽.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빙하가 소멸하면서 드러나는 땅의 속살. 연구원들은 매년 땅 표면과 땅 속의 온도와 수분 함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변화를 확인한 결과 남극의 얼음 땅은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지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토양 온도가 한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과학기지 인근의 포토소만 빙벽.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새로 드러난 땅은 남방 큰 제갈매기에겐 행운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해안가 근처 쪽 돌무더기 쪽에 이렇게 번식을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약 30년 동안 약 300m 정도가 후퇴를 하면서 좀 더 번식지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극의 12월은 여름, 활기찬 생명력의 계절입니다. 킹조지섬 해안에 자리한 펭귄 마을,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펭귄 집단 번식지입니다. 터줏대감 젠투 펭귄은 매년 2,300여 쌍이 이곳에서 번식하는데 3월이 되면 다 자란 새끼들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극 신사로 변신해서 말이죠. 이웃 절벽엔 덕근 펭귄 3,000여 쌍도 번식 중입니다. 눈과 턱에 검은 선이 이어져 있어 덕근 펭귄으로 불리는데 펭귄 중에서는 사나운 편인데다 번식기라 그런지 영구진에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맨땅에 노출된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남극 최상위 포식자 도둑갈매기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펭귄들에게 더 두려운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펭귄들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기후변화 일어나면서 극지 쪽으로 더 이제 이동하는 그런 번식 장소가 이동하고 있어요. 2023년 남극의 불안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이곳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네, 기후 변화는 우리 인류와도 직결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중동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이란에선 히잡 시위가 거세게 일며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카타르에선 중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어떤 이슈가 이목을 집중시킬까요? 두바이 현지를 연결해 봅니다. 우수경 특파원, 먼저 그곳의 신년 표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아침 7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매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유명한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에서는 수십 분 동안 레이저 쇼와 대형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또 곳곳에서 3,000여 대의 무인 항공기들이 드론 쇼를 화려하게 펼쳤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두바이를 알렸던 두바이 엑스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화려한 쇼가 펼쳐졌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첨단 미래 도시를 짓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단 수에즈 운하에 인접한 사막에서 네옴시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며 2016년 발표한 장기 국가 발전 계획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길이 170km의 거울형 미래도시 더 라인과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초대형 산악관광지 트로제나, 그리고 물에 떠있는 팔각형의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으로 구성됩니다. 네옴시티는 사막을 화려한 도시로 변모시킨 두바이의 초기 모습을 닮았습니다.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생소한 구상이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네옴시티가 미래 도시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무모한 꿈이 될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사막을 대형 덤프 트럭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공사용 도로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이 길을 따라 매일 3,000여 대의 트럭이 공사장을 오갑니다. 현장에선 굴삭기 수십 대가 땅을 파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에 사우디의 미래로 불리는 네옴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사우디는 투자 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리야드 등 대도시에는 네옴 전시장을 만들어 사우디의 화려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미래형 도시 더 라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높이 500m, 길이 170km의 길고 긴 거울형 건물이 나타나고 요트 수십 척이 떠 있는 선착장도 보입니다. So the marina is phase number 1 of the line project, and it will have the capacity of 7,000 boats inside it. 건물 안에 들어가면 숲속에 온 것 같은 자연이 펼쳐집니다. So these 4 buildings up there are going to be against gravity. There's going to be specific things in them. There's going to be schools, entertainment, workplace, and hotels. That green thing up there is going to be a football field. 모든 것을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고속철도가 다닙니다.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되며 물은 담수화 기술을 통해 공급됩니다. It's a new future only for the people who has a dream, who have the hopes, and who can achieve something in their life in the line. It's a city of dreamers. 그 옆으로는 초대형 산악 관광지 트로제나가 들어섭니다.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겨울엔 눈이 내리는 곳이라 동계 스포츠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첨단 산업단지 팔각형의 옥사곤도 함께 건설됩니다. 전 세계 첨단 산업들을 이곳에 유치해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우디의 실세 모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직접 나섰습니다. ولماذا نقبل أن تهدر سنين من حياة الإنسان في التنقل؟ لذلك نحن بحاجة إلى تجديد مفهوم المدن إلى مدن مستقبلية. 주변에서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복원을 포함한 홍해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거의 국가 하나를 세우는 수준의 대역사입니다. 총 사업비만 최소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으로 면적은 서울의 44배에 달합니다. 최종 목표 인구는 900만 명이지만 일단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1단계가 진행됩니다. 허황된 계획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듯 수요에 맞춰가며 모듈별로 짓겠다는 게 사우디의 설명입니다. We have 12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but the end conclusion is going to be under 100% Saudi signatures. 네온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발표된 비전 2030과도 연결돼 있는데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겁니다. 수도 리야드도 들썩입니다. 이미 주변 유적지는 인기 관광지로 바뀌었고 뉴욕과 비교되는 세계 최대 공항과 공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We are developing this nation al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Diriyah, where we're joining our culture and heritage and keeping the identity. 매달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완성돼 갑니다. 최근에는 석 달 만에 놀이공원이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지됐던 많은 생활이 바뀌고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사우디 국민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30 is a promising vision economically for tourism, for people, for our culture. 이를 위해 네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도 조건에 넣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의 반응은 사우디의 기대를 넘지 못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술들로만 채워진 허구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화려한 전시장과 홍보 영상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의구심을 부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발주액은 2.6%에 불과합니다. 네온 프로젝트는 다양한 창의적인 내용들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네옴시티 건설은 시작됐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오수경입니다. 네, 정말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현지인이 지금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꿈꾸는 자들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꿈만 꿀 것인지 현실화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중동의 대표 산유국이 100%의 재생에너지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산유국인데. 네. 그게 사실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대한 중요성도 떨어졌고요. 빈살만은 미래의 권력이자 돈인 이 석유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현만 된다면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옴시티 자체가 도시건설 프로젝트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중동은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 그래서 100%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이 포스트 화석연료 시대의 세계 에너지 시장을 사우디가 모범을 보이면서 새로운 틀로 구성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래 화석연료 시대 이후의 시대를 사우디를 보면서 좀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 미래 산업 주도권은 총성 없는 전쟁이죠.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작년 8월에 미국에서 통과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불리는 것. 네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또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표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환경 오염을 감소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속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기차나 배터리는 뭐 둘 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수출 품목이기 때문이죠. 특히 IRA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완성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악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게 너무 미국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지난달 29일 날 이제 추가적인 지침들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거에 따르면은 렌트와 리스 차량을 이제 보조금에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내놨어요. 아무래도 네. 동맹국들을 조금 달래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기차들, 한국산 전기차도 일부분은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3월에 세부적인 하위 규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눈여겨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이 채굴 가공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 중국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인 중국을 제외하고 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서구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까지 뛰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쟁 기업보다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새해 국제 정세와 주요 이슈들을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5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 곳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KBS 글로벌 통신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웅크렸다가 껑충 높이 뛰어오르는 점프력 그리고 방향 전환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다면 새해에는 이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Не открывай, храни секрет, будь хорошей девочкой для всех, закрой все чувства на замок. Ой, ничего ты, моя